약육강식, 사자가 지배하고 토끼가 먹히는 게 당연하다 믿으셨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이 낡은 신앙이 무너지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칭 제국이라 자부하던 일본의 총리가 미국 대통령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가방 낀 손을 흔들며 도널드라 부르고 포옹하며 필사적으로 친근함을 표시하지만 트럼프는 오히려 그녀의 면전에서 진주만 조롱을 던지며 일본의 자존심을 처참히 짓밟아버립니다. 그럼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눈만 동그랗게 뜬 채 모욕을 삼킬 뿐이었죠. 강자가 주는 모욕을 그저 기괴한 미소로 감내하며 굴복하는 이 비참한 공식. 하지만 여기 그 공식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강자의 멱살을 잡은 채 70년을 버틴 독종들이 있습니다. 강대국이 기술을 감추면 스스로 길을 뚫어내고 안보를 인질 삼으면 제국의 판을 뒤엎어버리는 정의로운 괴물. 이 거대한 호랑이가 오직 약자들을 위해 아무런 계산서 없이 생존의 사다리를 내밀 때 전 세계 강대국 정상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오만을 깨닫고 이 이름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들 경이로운 주권의 역사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자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나라는 살아남습니다. 강자에게 맞서는 나라는 박살이 나죠. 저는 이것을 국제 질서의 철칙이라 믿었습니다. 믿은 게 아니라 뼈에 새겼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어릴 적 저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귀족 가문 중 하나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걸 눈앞에서 봤죠. 어제까지 만찬 자리에서 웃으며 악수하던 강대국 금융 자본가들이 다음 날 아침 우리 가문의 저택을 헐값에 집어삼켰습니다. 저항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아버지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버티는 약자는 낭만적일 수는 있어도 유능하지는 않다고. 굴복은 수치가 아니라 기술이라고. 그 결론을 가슴에 품고 헤지펀드 세계에서 살아남았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 세미나실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알렉산더 소로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평생의 철학이 산산조각 난 날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날 세미나에는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발표 순서가 돌아왔을 때 저보다 먼저 일어선 건 일본에서 온 타케시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자신감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그는 메이지 유신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서구 문명의 질서를 누구보다 빠르게 읽어냈는지, 어떻게 산업화와 군사화에 성공했는지를 조리 있게 풀어나갔죠. 패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정을 접고 미국 질서 안으로 들어가 경제 대국이 됐다는 논리였어요. 일본의 생존 전략은 현실 인정이었습니다. 국제 질서를 이해한 나라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죠. 말끝마다 자부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체제가 경직됐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감정에 치우쳤다는 뉘앙스도 자연스럽게 섞어 넣었죠. 노골적으로 누군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행간은 분명했습니다. 질서를 이해한 나라와 그러지 못한 나라. 타케시의 발표는 그 구분선 위에 서 있었죠. 몇몇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일 동맹과 전후 경제 재건의 사례는 분명 설득력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며 속으로 피식했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영리한 굴복자인지를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는 걸 타케시 본인만 모르고 있었죠.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일어섰죠. 타케시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역사 회고였죠. 첫 문장부터 격을 낮췄습니다. 역사 회고. 타케시가 공들여 쌓은 논리를 과거의 추억 정도로 정리해버린 거죠.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보고 싶습니다. 일본의 전략이 훌륭했다고요? 맞습니다. 강자 앞에서 가장 빠르게 자세를 낮추는 능력, 그게 일본의 진짜 장기였죠. 타케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칭찬처럼 들리지만 칭찬이 아니라는 걸 느낀 거죠. 메이지 유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적 근대화가 아니라 서구 질서에 가장 빨리 편입된 것이었죠. 전후 경제 부흥도 미국 체제 안에서 허락받은 성장이었습니다. 제국의 추억을 자랑하지만 현재는 강자의 기분을 읽는 기술로 버티는 나라. 그게 일본의 실체죠. 그건 동맹의 품격이에요. 타케시가 반박했습니다. 품격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죠.
저는 잘라버렸습니다. 그 직후 저는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백악관 만찬장에서 찍힌 사진이었죠.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양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트럼프를 지나치게 친근하게 부르며 좌중의 분위기에 완전히 녹아든 장면이었죠. 진주만 언급이 나오자 순간 당황한 표정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반응이 갈렸죠. 국가 수치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국가 생존이 걸렸으니 어쩔 수 없다는 옹호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장면을 굴욕이라고 봤죠. 저는 다르게 봅니다. 강자 앞에서 감정을 지우고 체면을 줄이고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어 거래 공간을 얻는 것. 이건 비굴함이 아니라 살아남는 기술이죠. 타케시의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주변 학생들 사이에서 불편한 침묵이 흘렀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베네수엘라였습니다. 극심한 경제 제재와 정치적 고립 속에서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트럼프에게 노벨상 메달을 바치려 했던 사례를 꺼냈죠. 국제사회의 눈으로 보면 처절하고 비참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합리적 거래라고 불렀죠. 메달이든 명예든 살아남는 데 필요하면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광을 보관하는 지도자보다 수치를 삼켜서라도 질서를 유지하는 지도자가 더 현실적이죠. 남미에서 온 학생 하나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표정에서 불편함이 읽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약한 국가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체면을 지키는 순간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이 치르죠. 강자에게 맞서다 부서지는 국가는 낭만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도 유능한 국가는 아닙니다. 약자의 자존심은 사치일 뿐이죠. 불편하지만 틀리지 않다는 침묵이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이 방 전체가 제 논리 위에 서 있다고 확신했죠. 그때 교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백발의 노 교수님이었죠. 긴 반론을 준비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알렉산더, 설명이 정교하네요. 그런데 그 공식을 반복해서 틀리게 만든 나라가 있어요. 저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예외는 법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예외라면 그렇죠. 그런데 이건 한 번이 아닙니다. 분야를 바꿔가며 시대를 바꿔가며 계속해서 그 공식을 깨뜨린 나라예요. 학생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반론이 아니라 진짜 해부가 시작됐다는 걸 느낀 거죠. 타케시도 긴장한 표정으로 교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나라 말씀이세요? 누군가 물었죠. 교수님은 바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의실 전체를 한번 훑어보신 뒤 조용히 말씀하셨죠. 미국 안보에 기댔고 일본 기술에 기댔고 중국 시장에 묶여있던 나라입니다. 알렉산더 논리대로라면 3번 다 무릎을 꿇었어야 했죠. 그 나라가 어딥니까?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순간 피식 웃었죠. 또 한국이군요. 하버드에 온 뒤로 그 이름이 지겹도록 들렸습니다. 처음엔 유행처럼 여겼는데 반복될수록 이유를 모를 경계심이 쌓여 있었죠. 교수님, 한국은 미국 안보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던 나라입니다. 일본 소재 없이는 반도체 한 장도 못 만들었죠. 그 나라를 독립적 예외라고 부르는 건 과장 아닌가요? 교수님은 웃지 않으셨습니다. 반박하지도 않으셨죠. 그저 한 가지 사실만 꺼내 드셨습니다. 알렉산더, 전기가 끊기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나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럼 이 질문 하나만 먼저 답해보세요. 한 나라가 전력 대부분을 하루아침에 차단당했습니다. 병원이 흔들리고 공장이 멈출 상황이었죠. 외부에서는 이 나라가 며칠 안에 기능을 잃을 거라고 계산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버텼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죠. 그런데 버텼다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그게 진짜 이야기입니다. 강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계산이 어긋나는 느낌을 받았죠. 제 공식 어딘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때 저는 아직 몰랐죠. 교수님의 말씀이 강의실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압박을 견딘 게 아니라
그 압박을 다음 단계의 재료로 바꿔버렸다. 저는 그 말이 영 마음에 걸렸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박할 논리가 바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정면으로 나섰습니다. 교수님, 그건 초기 국가 형성기의 특수한 사례 아닌가요? 갓 세워진 나라니까 이를 악물고 버텼겠죠. 그게 법칙의 예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인정하시는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맞아요. 한 번이라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알렉산더, 버티는 것과 판을 뒤집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타케시가 물었습니다. 버티는 건 강자가 짠 판 위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강자가 짠 판 자체를 뒤집어 버렸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요. 자네가 오늘 베네수엘라를 합리적 거래라고 불렀죠. 그 말 기억하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전 세계 미군 사령관들이 잠든 시각이었죠.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단 한 통의 전화로 반공포로 2만 7천 명을 전격 석방해버렸습니다. 미국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요. 워싱턴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죠. 휴전 협상 판이 한순간에 뒤집혔으니까요. 미국이 수개월에 걸쳐 공들여 만든 협상 구도가 새벽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경로했죠. 미국 내부에서는 이승만을 제거 대상으로 올리는 작전까지 검토됐습니다. 에버레디 작전이었어요. 강대국이 약소국 지도자를 제거하는 시나리오를 실제로 논의했다는 건 그만큼 한국이 미국의 전략을 완전히 뒤흔들었다는 의미였죠. 자네 논리대로라면 이승만은 그 순간 어떻게 했어야 했나요? 미국의 요구대로 휴전에 응했어야죠.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니까요. 그랬다면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승만은 제거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미국의 목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으로부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뜯어냈죠.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구걸한 게 아니라 강대국이 약소국의 요구를 들어준 겁니다. 알렉산더, 이걸 자네의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메달을 바치던 바로 그 시각, 한국은 세계 최강 대국의 전략을 인질로 잡고 있었던 거죠. 교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알렉산더, 자네가 오늘 일본 총리의 행동을 생존 기술이라고 불렀죠. 그럼 이건 어떻게 부를 건가요?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거친 바위섬이었죠. 독도였습니다. 전함 한 척 없던 나라가 바다에 선을 그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평화선 선포였어요. 주변국이 넘어오면 잡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필리핀도 베트남도 주변 어느 나라도 강대국 눈치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던 일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했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일본 어선 수백 척을 납포해서 가뒀어요. 해군력도 없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강대국들이 항의했습니다. 미국도 압박을 넣었죠. 그런데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자네 논리대로라면 이 나라는 그 순간 즉시 물러났어야 합니다. 강자의 요구에 맞추는 게 생존이니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타케시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나라 어선들이 납포됐던 이야기였으니까요. 더 있습니다. 같은 시기 독도에는 군인이 없었습니다. 정부가 파견한 병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섬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요? 민간인들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들어간 의용수비대였어요. 총도 변변치 않았고 배도 낡았고 국가의 명령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상륙을 시도할 때마다 이 민간인들이 막아냈죠. 강대국의 군함 앞에 어부들이 서 있었던 겁니다. 강의실 안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죠. 낡은 총을 든 어부들이 일본 군함을 향해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이요. 알렉산더, 이 사람들은 자네 논리로 보면 무식한 겁니까? 아니면 용감한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죠. 교수님은 이번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낮고 조용하게 말씀하셨죠.
알렉산더 한국 전쟁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의 운명을 자기들끼리 결정하려 하던 시절이었죠. 신탁 통치 논의가 나왔을 때 무기도 돈도 없던 이 나라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대국들을 향해서였죠.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외쳤습니다. 세계 최강국들이 한반도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나이프를 들었을 때 맨손의 사람들이 그 식탁을 뒤엎으려 했던 거예요. 자네가 말하는 합리적 수능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는데 뭘 반박해야 할지 몰랐죠. 또 있습니다. 카터 행정부 시절이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며 한국을 길들이려 했죠. 자네 논리대로라면 한국은 그 순간 어떻게 했어야 했나요? 굴복했어야죠. 미군이 없으면 안보가 무너지니까요. 한국은 핵개발 카드를 만졌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강의실을 꽉 채웠죠. 미군이 나가면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강대국이 내미는 안보의 우산을 종 속의 도구로 쓰려 할 때 그 우산을 접고 빗속으로 걸어 나가겠다는 도끼였죠. 결국 미국은 철수 카드를 걷었습니다.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메달을 바치고 일본 총리가 노래를 부르고 수많은 약소국들이 강대국의 요구 앞에 허리를 굽히던 그 시절에 이 나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걷고 있었던 거죠.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두 번도 아니었어요. 판이 바뀔 때마다, 압박이 올 때마다 이 나라는 허리를 굽히는 대신 판 자체를 뒤집으려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짜 불편함을 느꼈죠. 제 철학이 흔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철학이 이 나라 앞에서 아무런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 불편했던 거예요.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알렉산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건 시작이었을 뿐이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는데 뭘 반박해야 할지 몰랐죠. 판을 뒤집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버틴 게 아니라 판 자체를 뒤집었다는 말이요. 질문 하나 드리죠.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대국이 기술을 틀어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선뜻 답하지 않았죠. 대부분의 나라는 빌렸습니다. 기술을 개발할 자본도 없고 인력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요. 강대국의 기술에 기대고 그 대가로 크고 작은 것들을 내어주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반도체를 아시나요?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타고 온 자동차, 현대 문명을 돌아가게 하는 거의 모든 것에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반도체는 완전히 강대국의 전유물이었죠. 한국이 반도체를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일본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말이 일본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돌았죠. 기술 장벽을 높이고 장비 수출을 틀어막고 한국이 넘어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포기했나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정반대였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일본 기술자들이 잠든 밤에 장비를 분해했습니다. 나사 하나하나를 풀어가며 도면을 그렸죠. 눈이 빠지도록 들여다보고 손이 떨릴 때까지 다시 조립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저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불 꺼진 연구실에서 장비를 분해하는 손들이요. 비웃던 나라가 지금 한국 반도체 없이는 자국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을 걸어 잠갔던 나라가 그 문을 두드리는 신세가 된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막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소재가 없으면 반도체를 만들 수 없어요. 일본은 이걸 무기로 썼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나요? 타케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기 나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 표정이 복잡했죠. 소재 하나가 막히면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춥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버티지 못하고 굴복했죠. 그런데 한국은 국산화를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연구소에 불을 켜고 매달렸어요. 그리고 1년 만에 해냈습니다. 1년이요?
누군가 탄성을 질렀죠. 1년입니다. 일본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기술 독점이 1년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판로를 잃게 된 일본 소재 기업들이 오히려 한국 땅에 공장을 짓겠다고 들어오기 시작했죠. 한국을 굴복시키려던 칼이 부메랑이 된 겁니다. 타케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는 표정이었죠. 전투기 이야기도 해보죠. 미국이 한국에 전투기를 팔 때 핵심 기술은 절대 넘겨주지 않았어요.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전투기의 눈과 뇌라고 불리는 기술이죠. 유럽 국가들은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이 안 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안 주면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들었죠. 미국이 주지 않겠다고 한 기술을 한국이 스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전 세계 항공업계가 뒤집어졌어요. 저는 팔짱을 풀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세가 바뀐 거였죠. 사막으로 가볼까요?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전이었습니다. 프랑스가 나섰죠. 원전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으로 대통령이 직접 로비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후발주자라며 노골적으로 깎아내렸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한국이 수주했나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은 단 하루의 공기 지연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현장을 지켰습니다. 강대국들이 입으로 정치를 할 때 한국은 실력으로 그들의 뺨을 때렸죠. 원전 종주국 프랑스의 자존심이 꺾인 날이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입에서 나오는 탄성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강대국이 기술을 틀어막을 때마다 한국은 어떻게 했나요? 빌렸으며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면 벽을 뚫었죠. 그리고 그 벽을 뚫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벽의 벽돌을 빼앗아 자신들의 성을 쌓았어요. 기술 종속은 약자의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게는 피할 수 없는 조건이죠. 그런데 한국은 그 조건을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압박이 올 때마다 그것을 자립의 계기로 바꿔버렸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무언가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흔들린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았어요. 제가 평생 쌓아온 공식이 이 나라 앞에서 자꾸 설명력을 잃어가고 있었죠. 강자에게 맞서면 부서진다고 믿었는데 이 나라는 맞설 때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분야를 바꿔가며 반복됐죠. 저는 그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당혹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당혹감이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걸 저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저는 당혹감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자에게 맞서면 부서진다는 제 공식이 이 나라 앞에서 계속 설명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는 한국이 강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봤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죠. 이번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자가 된 나라는 약자에게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오죠. 강자는 약자를 지배합니다. 원조라는 이름으로,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투자라는 이름으로요. 그런데 그 뒤에는 항상 계산서가 따라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제가 오랫동안 믿어온 사실이었죠. 강대국의 원조는 자비가 아니라 더 정교한 지배의 도구입니다. 그 점만큼은 교수님과 생각이 같았어요. 중국이 아프리카에 도로와 철도를 깔아준 이야기를 아시나요? 몇몇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개발 원조였죠. 그런데 그 도로는 아프리카의 자원을 한국까지 실어 나르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철도가 깔릴수록 아프리카 국가들은 빚더미에 앉았어요.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더 정교하게 묶인 거죠. 이게 강대국이 약자에게 베푸는 원조의 실체입니다. 남미에서 온 학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여기 이 공식을 따르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또 그 이름이 나올 거라는 걸 알았죠.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강자 앞에서 어떻게 버텼느냐가 아니라 강해진 뒤에 어떻게 행동했느냐의 이야기죠.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이 더 궁금했어요.
강자 앞에서 버티는 건 도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강해진 뒤에 약자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건 전혀 다른 문제죠. 아프리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한국이 르완다와 에티오피아에 무엇을 가져갔는지 아세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도 아니었어요.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요? 한 학생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이 가난을 부순 방식이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정신, 마을 단위로 뭉쳐서 환경을 바꾸는 방법, 그 매뉴얼을 통째로 가져간 거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가난을 부수는 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유엔이 이걸 인류 빈곤 퇴치의 교과서로 공인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주면서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는 게 제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됐으니까요. 왜 그렇게 했나요? 대가가 없잖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도 그걸 겪었으니까요. 강대국들이 원조를 미끼로 자국을 묶으려 했던 경험을 직접 했죠. 그래서 자신들이 받고 싶었던 방식으로 줬습니다. 대가 없이요. 남미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남미 농민들에게 한 번 쓰고 죽는 종자를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을 때였죠. 한 번 사면 다음 해에 또 사야 하는 종자였습니다. 농민들은 매년 종자를 사기 위해 빚을 졌어요. 강의실 안에 남미 학생들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은 파라과이에 상주했습니다. 그들의 기후에 맞는 참깨와 옥수수 종자를 직접 개발했죠. 그리고 무상으로 풀었습니다. 강대국이 종자로 협박해 배를 불릴 때 한국은 식량 주권을 선물한 거예요. 진짜로 아무 조건이 없었나요? 남미 학생 하나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 학생은 한동안 말이 없었죠. 필리핀 이야기도 해볼까요? 태풍 하이엔이 필리핀을 덮쳤을 때였죠. 강대국들이 군대를 보낼 때 보통 무엇을 챙기는지 아세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재건보다 주둔이 먼저죠. 그런데 한국은 아라우 부대를 보냈어요. 이 부대가 들고 간 건 총이 아니라 망치와 삽이었습니다. 무너진 학교 67곳과 병원을 다시 지었죠. 이 부대가 철수할 때 필리핀 아이들이 군복을 붙잡고 울며 배웅했습니다. 강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죠. 군인들의 군복을 붙잡고 우는 아이들의 모습이요.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을 겁니다. 떠나지 말라는 거였겠죠. 말이 나온 김에 우크라이나 이야기도 해보죠. 전쟁이 한창일 때 강대국들이 무엇을 보냈는지 아세요? 무기였습니다. 재고를 처리하면서 주도권 싸움을 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선 너머 학교가 파괴돼 등교조차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노란 스쿨버스 수백 대를 보냈어요. 전쟁 논리 속에서 아이들의 내일을 먼저 챙긴 거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교수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카불이 함락됐을 때 강대국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자신들을 도운 현지인들을 두고 떠났습니다. 통역사, 행정직원, 협력자들이 탈레반에게 노출된 채 버려졌죠. 한국은 군 수송기를 급파했습니다. 391명의 조력자와 가족을 구출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로 예우하며 정착을 도왔죠. 약속을 지킨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멈췄습니다. 약속을 지켰다. 국익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이득도 없는 일이었죠.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람을 구하러 간 겁니다. 제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마지막입니다. 팬데믹 초기였죠. 선진국들이 진단키트와 백신을 창고에 쌓아두고 있을 때 한국은 드라이브 스루 진단법과 역학조사 시스템을 전 세계 120개국에 무상으로 전수했습니다. 개발도상국 아이들이 진단조차 받지 못해 쓰러질 때 한국은 그 방법을 아낌없이 풀었어요. 강의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강대국들은 약자에게 빵 한 조각을 주며 영혼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빵 만드는 법을 알려주며 그들의 영혼을 지켜줬죠.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뭔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결국 국가 이미지를 쌓기 위한 계산이 아니냐고. 소프트 파워를 키우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고. 그런데 그 반박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아프가니스탄 수송기가 떠오른 겁니다. 그건 소프트 파워 계산으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탈레반의 총구 앞에 수송기를 보내는 건 이익의 논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제 철학의 빈틈을 느꼈습니다. 약육강식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믿었는데 이 나라는 강해진 뒤에도 그 법칙을 따르지 않았죠. 강자가 된 약자가 다른 약자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 그건 제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반격 카드를 하나 쥐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도끼가 있고 기술이 있어도 국제 질서의 판 자체를 흔들 수는 없다는 거였죠.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투는 구도 안에서 한국은 결국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처지 아닌가요? 저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나라 아닌가요? 두 강대국이 패권을 다투는 구도 안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역할을 한다는 건 과장 아닌가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반박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질문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아무리 도끼가 강해도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벽 사이에서 독자 노선을 걷는다는 건 낭만에 가깝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보죠. 강대국들이 자원을 무기로 쓸 때 가장 먼저 쓰러지는 나라들이 어디인지 아세요?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들입니다. 러시아가 가스 밸브를 잠갔을 때 유럽 전체가 흔들렸죠. 난방을 걱정하고 공장을 멈추고 정부 정책이 에너지 하나에 끌려다녔습니다. 강대국이 자원을 무기로 쓰면 약소국은 선택지가 없어요. 굴복하거나 얼어 죽거나 둘 중 하나죠. 유럽에서 온 학생 몇몇이 표정을 굳혔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겨울마다 가스 요금이 폭등하고 정부가 러시아 눈치를 보며 외교 노선을 바꾸던 장면들이 불과 몇 년 전의 현실이었죠. 그런데 이 구도를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한국이 원전 기술과 배터리 기술을 개발한 건 자국의 에너지 자립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술이 세계로 퍼져나가면 러시아의 가스 밸브는 더 이상 무기가 되지 않죠.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가스에 묶여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겨울마다 가스 공급이 끊길까봐 노심초사하고 러시아의 외교적 압박에 쉽게 끌려다녔죠. 에너지가 없으면 국가가 기능을 멈추니까요. 그 나라들에게 한국의 원전 기술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가스 없이도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에너지 주권이 생기면 외교적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러시아가 밸브를 잠근다고 협박해도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논리의 구조가 정확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너지 주권과 외교적 독립은 직결되니까요. 그건 제가 오랫동안 공부해온 국제정치의 기본 논리였죠.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은 단순히 자동차 산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너지 저장 기술이 발전하면 태양광과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들이 늘어나죠. 러시아의 가스가, 중동의 석유가 지금처럼 강력한 외교 무기가 되지 못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한국이 그 기술을 쥐고 있어요.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들이 강대국의 에너지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한국이 원전을 짓고 배터리 공장을 세울 때마다 러시아의 가스 밸브가 가진 힘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계속 반박 논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찾아지지 않았죠. 에너지를 무기로 쓰는 강대국의 힘을 기술로 무력화시키는 구조, 그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고요.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투는 구도에서 가장 고통받는 나라들이 어딘지 아세요? 둘 다 아닙니다. 그 사이에 끼인 나라들이죠.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시장이 닫히고 기술이 끊기고 안보가 흔들립니다. 제3세계 국가들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원전 기술은 미국도 중국도 쉽게 대체하지 못합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리죠. 한국이 없으면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도 타격을 받습니다. 양쪽 모두 한국을 필요로 하는 구조가 된 거예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소화했습니다. 약소국이 강대국 두 곳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가 됐다는 뜻이었죠. 그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협상력이었어요. 강자가 약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약자가 강자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 그 위치를 한국은 기술로 만들어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독점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원전 기술은 에너지 취약국들에게 이전되고 있고 배터리 기술로 여러 나라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한국이 쥔 기술이 특정 강대국의 무기가 되지 않고 더 많은 나라들이 강대국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데 쓰이고 있는 거죠. 미국과 중국이 기술을 무기로 줄을 세울 때 한국의 기술은 그 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대국이 독점으로 세상을 통제하려 할 때 한국은 그 독점을 풀어헤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결국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나라가 아닙니다. 두 강대국이 만들어 놓은 줄 세우기 구도 안에서 어느 쪽에도 끌려가지 않으면서 그 구도 자체를 흔들고 있는 나라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팔짱을 풀었습니다. 마지막 반격 카드라고 생각했던 게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죠. 규모의 문제라고 했는데 한국은 규모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성으로 판을 바꿔버린 거였습니다. 강대국이 짠 구도 안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대신 그 구도 자체가 한국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저는 처음으로 제 논리가 이 나라를 설명하는데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버티는 것도 아니고 굴복하는 것도 아닌 세 번째 길. 강자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고 약자에게는 독립의 도구를 건네주는 나라. 그 길을 이 나라는 오랫동안 걷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저는 그 길의 이름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버티는 것도 굴복하는 것도 아닌 세 번째 길.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강대국이 약소국을 통제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죠. 기술을 끊거나 돈줄을 막거나 시장을 닫는 것. 그런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노골적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안 보입니다. 무기를 팔되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정비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소프트웨어는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탄약은 공급자가 끊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무기를 샀는데 그 무기의 주인이 내가 아닌 구조죠.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써온 방식입니다.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국제 무기 시장의 구조가 정확히 그랬으니까요. 미국 무기를 사는 순간 그 나라의 국방 정책은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무기가 종 속의 사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조를 거부한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의 잠수함과 전투기를 수출하면서 기술 공유와 현지 정비권을 통째로 넘겼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어요. 소프트웨어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고 자국 기술자들이 직접 정비할 수 있고 부품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줬죠. 무기를 팔되 그 무기의 완전한 주인이 되게 한 겁니다. 그 잠수함이 남중국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세요? 강대국의 거대 함대가 동남아 국가들의 바다를 제 마당처럼 드나들 때 그 나라들은 항의조차 제대로 못했습니다. 해군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바닷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잠수함 하나가 거대한 함대의 계산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강대국이 함부로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기 나라 무기로 자기 기술자들이 정비한 잠수함으로 자기 바다를 지키게 된 겁니다. 남미에서 온 학생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 주권의 문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겠죠. 저도 그 논리의 구조가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무기를 주는 방식 자체가 달랐던 거죠. 지배의 도구로 주는 게 아니라 주권의 도구로 줬으니까요. 폴란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폴란드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아세요? 바로 옆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있었죠. 독일의 전차를 요청했습니다. 독일은 유럽 최강의 방산 강국이니까요. 그런데 돌아온 답이 뭔지 아세요? 재고가 없다. 공장 가동에 시간이 걸린다. 수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유럽의 맹주라던 나라가 동맹국의 생존이 걸린 순간에 납기 일정을 따지고 있었던 거죠. 타케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계약 후 단 4달 만에 K2 전차 실물이 폴란드 항구에 내렸어요. 강대국이 안보를 외교적 밀당의 카드로 쓸 때 한국은 실제로 움직였죠. 폴란드 국방장관이 항구에 직접 나가 그 전차를 맞이했습니다. 수십 년간 독일 무기만 믿어왔던 동유럽이 한국을 보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항구에 내리는 전차를 맞이하는 장관의 모습이요. 그건 단순한 무기 인도가 아니었죠. 신뢰의 이동이었습니다. 강대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안보 시장의 판도가 4달 만에 흔들린 거니까요. 호주 이야기입니다. 호주가 차세대 장갑차를 선정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독일이 나섰죠. 전차 종주국의 자부심으로요. 유럽 최고의 장갑차라는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호주의 거친 지형에서 실제로 굴려보니 달랐어요. 한국의 레드백이 그 벌판에서 독일 장갑차를 실력으로 눌러버렸습니다. 강대국들은 브랜드로 안보 시장을 독점해왔죠. 오랜 역사, 검증된 명성, 정치적 네트워크. 그런데 한국은 그 카르텔을 실력으로 깼습니다. 호주가 한국 장갑차를 선택한 건 한국의 로비가 뛰어나서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더 잘 달리고, 더 잘 버티고, 더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 나라의 방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성이 아니라 실력으로 이기는 것. 정치가 아니라 현장으로 증명하는 것. 그게 한국이 강대국의 카르텔을 깨는 방식이었죠. 마지막으로 하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대국들의 정찰 위성이 한반도를 들여다볼 때 한국은 오랫동안 그 위성이 찍어주는 사진을 빌려봐야 했습니다. 내 땅 위의 상황을 남의 눈으로 보는 거죠. 정보 주권이 없는 나라의 현실이었어요. 한국은 독자적인 고체 연료 발사체와 정찰 위성망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위성이 실시간으로 한반도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그 영상 정보를 강대국들이 요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보를 빌려보던 나라가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나라가 된 거죠. 강의실 안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보를 구걸하던 나라가 정보를 나눠주는 나라가 됐다는 그 반전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됐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뭔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균열이 깊어진다거나 흔들린다거나 그런 표현이 더 이상 맞지 않았죠. 그건 무너짐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논리의 구조가 이 나라 앞에서 기둥부터 내려앉고 있었어요. 강대국이 안보로 약자를 묶을 때 한국은 그 묶음을 풀어줬습니다. 강대국이 무기로 종속을 만들 때 한국은 주권을 줬죠. 강대국이 정보를 독점할 때 한국은 스스로 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본 것들을 약자들과 나눴죠. 저는 이 나라가 강대국의 논리를 거부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 나라는 강대국의 논리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전혀 다른 질서를 만들고 있었죠. 그 질서의 이름이 뭔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 공식으로는 그 이름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나라.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부정할 근거도 없었죠. 그때 교수님이 강의실 전체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어떻게 버텼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나눴는지를 봤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죠. 이번엔 다른 걸 보겠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요.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국제 질서의 상식이 있죠. 강대국이 약소국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약소국이 강대국을 찾아가야 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쪽이 먼저 고개를 숙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계에는 그 상식이 뒤집힌 장면들이 있어요. 미국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평택 반도체 공장으로 달려갔죠. 한국 기업 총수 앞에 서서 미국에 투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에게 투자를 구걸하는 장면이요. 미국이 왜 그랬을까요?
자국 반도체 공급망이 한국 없이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가 한국의 칩 하나에 묶여 있는 거죠. 세계 최강 대국이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싸들고 줄을 서는 이 장면. 이게 기술이 권력이 된 시대의 실체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국이 줄을 선다는 말이 과장처럼 들렸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죠. 사우디아라비아 이야기입니다. 중동의 실권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한국 기업 총수들을 자신의 숙소로 초대했어요. 자신이 찾아간 거였죠. 사우디가 추진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 규모만 1,300조 원이 넘는 초대형 국가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서 한국 건설사와 기술 기업들은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에요. 파트너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시스템이 없으면 도시 자체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중동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기술 표준을 얻기 위해 예의를 갖춰 찾아오는 겁니다. 오일머니를 쥔 왕족이 한국 기업인을 모시는 이 장면,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습니다. 중동의 오일머니 앞에 굽히는 게 세계의 상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방향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이번엔 행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팬데믹 당시 선진국들의 행정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나요? 영국은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이 마비됐고 유럽 곳곳에서 아날로그 행정이 디지털 위기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드라이브 스루 진단, 실시간 역학조사, 전국민 전자신분증 연동. 이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작동했죠. 그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영국과 덴마크 등 선진국들이 한국 행정안전부의 디지털 정보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공무원들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간 세계의 행정 표준을 만들어 온 유럽이 한국에서 행정을 배우러 온 거죠. 강대국이 만든 룰을 따르던 나라가 이제 강대국이 배우러 오는 나라가 된 겁니다. 타케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라 일본도 디지털 행정에서 한국에 한참 뒤처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문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가 어떤 나라의 컨텐츠에 백지 수표를 내미는지 아세요? 한국입니다. 돈은 자기들이 내되 이야기의 방향과 결정권은 한국 제작자에게 맡기는 구조예요. 글로벌 미디어 제국이 한국의 서사와 감수성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겁니다. 강대국의 문화 자본이 한국의 이야기를 구매하는 을의 처지가 된 거죠. 강의실 안에서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한국어 대사가 자막 없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언어는 권력입니다. 오랫동안 영어가 세계의 표준 언어였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문화적 상전이 된 나라의 언어는 그 자체로 힘이 되는 거죠.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 나라들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공무원 임용과 승진의 필수 코스입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알면 상류층으로 진입하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념과 언어를 강요할 때 한국은 성공의 기회를 표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스스로 한국을 향해 줄을 서고 있는 거죠. 강요가 아니라 선택으로요. 저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줄을 섭니다. 중동의 왕족이 모십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배우러 옵니다. 거대 미디어 제국들이 결정권을 내어줍니다. 수많은 나라의 청년들이 스스로 한국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이건 외교의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로비의 결과도 아니었죠. 그저 실력이었습니다. 그저 신뢰였어요. 그저 오랜 시간 버텨온 도끼의 결과였죠.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들어오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은 강자가 지배하고 약자는 강자의 질서 안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믿었던 날이요. 그 믿음이 오늘 이 강의실에서 조각나고 있었습니다. 한 장씩 한 사례씩 반박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요. 저는 처음으로 제 철학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마음속에 들였습니다.
아직 인정은 아니었죠. 그런데 부정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저는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죠. 오늘 하루 동안 제가 꺼낸 모든 카드가 이 나라 앞에서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교수님이 강의실 전체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대국들이 힘을 가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역사를 지웁니다. 돈과 로비로 과거를 세탁하고 피해자의 기록을 흐릿하게 만들죠. 강자가 과거를 지배하면 미래도 지배할 수 있으니까요.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강자가 과거를 지우려 할 때 한국은 그 상처를 기록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증언을 남기고 전 세계에 알렸죠. 로비가 아니라 진실로 싸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제 전 세계는 강자의 변명이 아니라 한국의 정직한 기록을 역사의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돈으로 역사를 사려던 나라가 기록 하나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죠. 강대국들이 죽어도 흉내낼 수 없는 승리였습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힘으로 이기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록으로 이긴다는 건 제 공식 어디에도 없었죠. 한국이 가난을 부수고 일어선 방법을 아세요? 새마을 운동, 교육, 수출주도 성장. 그 매뉴얼을 한국은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약소국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눠줬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친 겁니다. 강대국들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묶을 때 한국은 그 사슬을 끊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한국 덕분에 일어선 나라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외칠 때 한국은 인류의 가장 든든한 등대가 됩니다. 강대국들이 지배를 팔 때 한국은 독립을 가르쳤죠. 남미에서 온 학생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에게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6.25 전쟁 때 한국을 도운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도 그중 하나였어요. 황제의 근위대를 보냈죠. 당시 에티오피아는 한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흘러 에티오피아가 가난해졌을 때 한국은 그 참전 용사들의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기술을 가르쳤어요. 은혜를 잊지 않은 겁니다. 강대국들이 이익에 따라 동맹을 벌일 때 한국은 수십 년 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갚았죠. 전 세계 약소국들이 한국을 진짜 친구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의를 국력의 핵심으로 삼은 나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 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다는 것. 그건 국가 이익의 논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국가가 그런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국토 자체가 가라앉고 있는 섬나라들이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탄소를 배출하며 책임을 회피하죠. 기후협약회의장에서는 거창한 선언을 하면서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라앉는 섬나라에 해양 기술을 보냈어요. 굶주린 대륙에는 한국의 벼 품종을 심어 식량 자립을 도왔죠. 우리도 잿더미에서 일어났다는 그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나라들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강대국들이 선언으로 때울 때 한국은 기술로 움직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걸 느꼈습니다. 잿더미에서 일어난 나라가 다른 잿더미 위에 서 있는 나라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죠. 그 구조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강대국 의료 자본들이 약값을 올리고 기술을 독점할 때 한국 의료진은 중앙아시아와 중동의 심장병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법을 그 나라 의사들에게 무상으로 가르쳤죠. 돈이 없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선 겁니다.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요. 강대국 의료 자본이 생명을 비즈니스로 다룰 때 한국은 생명 자체를 지켜냈어요. 강의실 안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교수님이 강의실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굴복이 지혜고 저항은 미개하다고 했죠. 강자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나라만이 살아남는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한 말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나라는 어떤 나라였나요? 전기가 끊겨도 굴복하지 않았고, 미국을 협박해서 조약을 뜯어냈고, 기술이 막히면 스스로 만들었고, 강해진 뒤에도 약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금은 강대국들이 그 나라 앞에 줄을 서고 있죠. 강대국들은 세상을 영토로 나눴지만 한국은 세상을 신뢰로 묶었습니다. 강자에게 비굴하지 않았고 약자에게 비겁하지 않았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본 대한민국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도 없었죠. 굴복이 생존이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굴복하지 않고 더 강해졌죠. 기술은 강대국의 전유물이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스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원조는 지배의 도구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대가 없이 줬어요. 강대국 앞에서 줄을 서야 한다고 했는데 강대국들이 이 나라 앞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국제 질서를 냉철하게 분석해왔다고 믿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와 현실 논리로 세상을 읽어온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강의실에서 제 논리 전체가 설명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게 불편했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당혹스러웠죠. 그리고 그 당혹감 밑에서 아주 조용하게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다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무거웠죠. 강의실 문을 나서면서 저는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나라에 대해 제가 얼마나 몰랐는가. 그리고 그 무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제 논리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는가. 그것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국의 약육강식은 이제 이 작은 거인의 품격 앞에 무너졌습니다. 강자에겐 치명적인 송곳으로, 약자에겐 기꺼이 사다리가 되는 나라. 우리는 이것을 주권이라 부르고 세계는 희망이라 기록합니다. 비굴하지도 비겁하지도 않은 호랑이의 포효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실체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